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천지편 요약을 프린트물로는 나눠줬고 요약 강의를 2시간 했는데요. 2시간을 해도 두 번에 걸쳐도 천지편 15장 중에 10편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나머지 5개 장, 천지편의 후반부 3분의 1을 첫 시간에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 외편을 강의하면서 4편에 있는 것을 전부 요약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중에 안 했는 게 마지막 4편의 마지막 편 응제왕 편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응제왕, 그러니까 4편의 마지막 응제왕 편을 요약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지편에 15장이 있는데 10장까지는 했어요. 오늘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11장은 내용이 어떻게 되면 제목은 자공과 어느 노인의 대화 내용인데 이 장면은 자공이라는 분은 공자의 제자지요. 이 자공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일하는 어느 노인을 만나서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이게 상당히 좀 깁니다. 대화의 내용은 첫째, 자공이 그 노인이 밭에 물을 깃는 걸 보고 물동이에다가 이게 떠가지고 하나씩 옮기니까 너무 수고로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답답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물을 대느냐. 요즘은 좋은 방, 그게 이제 둘박이에요. 두리박이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물이 와가 이렇게 넘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래서 그 노인과 자공이 거기에 대해서 노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대화, 자공과 노인의 대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노인의 대화를 듣고 자공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공자한테 배우는 가치관에 의하면은 전혀 그 노인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 노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자하고 자공의 제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자공의 제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공 자신이 노인과 만났을 때 주고받는 대화의 핵심 메시지를 제자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공이 이번에는 돌아와서 공자하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해요. 그러면 공자가 나타나서 그 노인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4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자공이 주인공이고 자공과 만나는 노인이 나오고 자공의 제자가 나오고 자공의 스승인 공자가 나와요. 4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수준이 자공의 제자가 제일 하수고 자공이 그 다음 단계고 노인이 그 다음이 위고 그 위에가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공자의 유교의 가치관의 훈련을 받은 자공이, 이 노인은 도가 계열의 노인이에요. 도를 체득한 노인이죠. 이 노인을 만나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충격을 받고 자공이 자기 제자 스승인 공자인데 와가 저는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더 도사가 있더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진짜 도가 아니다. 진짜 도를 얘기해 줄게. 공자 입을 통해서 진짜 도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네 편에 보면은 장자가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은 자신의 사상, 즉 도가의 사상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대화의 상황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전략이 뭐냐? 공자의 입을 통해서 장자의 얘기를 하게끔 해요. 그게 네 편에 전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입을 통해서 장자의 이야기를 공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공자가 자기 사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뒷날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실제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특히 우리가 외편을 보면은 외편은 우리가 원래 초기 도가는 여러 계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자와 장자지요. 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공자와 장자와 노자는 사상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외편을 지을 때 오면 이 둘이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이 통합할 뿐만 아니라 유가도 통합해요. 유가하고 도가하고 연결시키는 게 외편에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네 편의 장자가 공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타고 유가가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은 도가까지 다 마스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자를 통해서 공자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공자 사상을 비판하도록 장자가 전략을 썼는데 유가에서는 봐라, 유가가 그냥 유가가 아니고 도가까지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유가가 도가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유가와 도가 사상의 연결 통로를 사실 장자 네 편에서 마련해 준 거예요. 노자와 공자를 도가 계열로 묶는 역할도 해줬지만 유가와 도가를 또 다시 합체하는, 융합하려는 시도도 장자가 이미 네 편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주석가들은 공자가 이렇게 비틀기 잘하는데 이건 공자의 진짜 말이라고 실제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유가의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복잡성이 다 있어요. 이게 한편은 사상이 서로 융통하고 거래하도록 하면서도 이게 사상의 초기 모델에 주장하는 바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얘기도 이 자공이 공자의 수제, 자공이 공자 사상의 완전히 정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노인을 만나가 도가하고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그 물 이렇게 매는 수고로움을 하는데 이게 두레박을 쓰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느냐. 다 안다. 그러나 사람이 기계를 쓰게 되면은 자꾸 기계에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 되면은 어떤 마주하는 상황에 소위 순수한 마음이 없어짐으로써 이 전부 응용하고 활용하고 일거리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도하고의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쭉 11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자공이 이 노인을 만난 다음에 제자에게 자기가 노인부터 들은 얘기의 요점을 정의하는 게 그 제가 나누어진 용지에 자공의 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스승인 공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거는 일이라는 거는 할 만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끝맺힐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적은 그 노력을 들여서 효과가 많은 걸 하라고 배운 게 내가 공자한테 배운 건데, 이 노인은 그걸 부정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일단 도하고 서로 매치, 서로 탁 도를 캐치한 사람은 그 사람이 타고난 덕이 온전해진다. 덕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자 네 편에서 보면 소요유, 재물론, 양생주 네 번째 인간세 다음에 덕충부라는 게 나와요.
그 덕충이라는 게 덕전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 덕충부에서는 두 가지로 덕이 온전하게 충만하다, 온전하게 갖추었다. 이때 저는 온전하다라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자기 고유한 본성, 고유한 어떤 고유성이 우리가 덕이라고 하거든요. 전이란 그걸 온전히 발휘되는 것, 이거예요. 그걸 덕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덕충부에서는 그걸 재전, 자기가 타고난 재질을 온전히 하는 것, 온전히 발휘되는 것이 덕이다 할 때 하고 같은데, 여러분 도하고 서로 딱 연결이 되면은 그때 아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고유한 타고난 자기 고유성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 그게 덕전이에요. 자기의 고유성을 발휘하게 되면은 몸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전이에요. 그 형전이 있죠, 여기는. 형이라는 건 신체를 얘기하니까. 신체가 이렇게 온전해지면 자기 타고난 생기, 육체적인 자기 타고난 어떤 몸의 어떤 특수성, 자기 고유한 어떤 능력,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온전히 발휘된다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고, 신체적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면은 뭐예요? 정신이 온전해진다. 그게 여기에 신전이라고 얘기해. 신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그 노인이 나에게 가르쳐준 엑기스는 정신이 완벽하게 온전히 정신이 타고난 정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한 사람이 신전. 정신이 온전히 발휘됐다 이 말이에요. 신전이 이제 해. 그 신전을 가진 사람은 바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첫째가 탁생이라고 했어요. 탁생. 첫 번째가 탁생한다. 두 번째가 거기에 뭐냐. 여민 병행. 세 번째가 부지기소지. 이 세 가지를 써요. 탁생. 그 다음에 여기 여민 병행. 뭐 병자 이래 써도 되죠. 병행. 그러니까 백성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함께 간다 이 말이고, 세 번째 그 부지기소지. 그러니까 이 덕이 온전한 사람은 도가가 지금 노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도가에 체득한 사람을 신전인자, 신전에 도달한 사람, 정신이 완전히 발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탁생, 여민, 병행, 부지기, 소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탁생이라는 말은 이 생을 뭐 다른 데 보면은 세상에 맡긴다, 바깥의 흐름에 맡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생은 자기의 생기에 생기.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움직임. 자기 안에 흐르는 자연의 흐름. 생명 에너지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자연스러운 흐름에 탁 맡긴대요. 맡기는 거고, 그러면서도 주변하고 함께 항상 같이 간다. 주변과 어울린다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요거죠.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신이 온전한 것은 반대로 하면 뭐냐면, 우리 신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생각하지요.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신이 활동하다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요 다음번에도, 응계왕 할 때도 요 얘기 계속 장례에서는 반복되는데,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1인 독재 체제가 있어요. 정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다 압도해가 한 가지로 1인 독재 지배 체제가 소위 보편적 이성, 로고스로 온 정신을 지배하는 것.
로고스 아니면 다 배제하고 별 볼일 없는 것. 우리 정신은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정신을 완벽한 1인 독재 체제로, 일방적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든지 로고스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고와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하면 첫째, 자기 안에 생기의 흐름을 따라야지 정신의 논리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하고 어울리려는 거고, 그리고 이 부지기소지,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게 왜 그런지라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장자 가르침이 이거예요. 장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가장 적대적인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언어와 지식이에요. 언어와 지식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도하고 이 커넥트, 연결성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뒤에, 그 앞에 인간세도 나한테 탁생을 뒤에는 어떻게, 탁부득이. 탁부득이라는 말도 써요. 부득이. 부득이 양중까지 나는데, 이 탁부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생기의 움직임은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호흡한다, 소화한다, 대소변 한다. 여러분이 이제 나 지금 소화해야 되지 그러면 소화되나요? 내 안에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생기의 흐름이 부득이에요. 그걸 생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의 흐름은 나의 정신 가지고 통제 불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득이라고 그래요. 그 부득이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도하고 연결하는데 가장, 내 안에 있는 도하고 내가 접촉도 못하면서 세계에 있는 바깥에 있는 도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도의 체득이라는 것은 장자에 의하면은 무조건 내 안에 도하고 만나는 걸 통해 가지고 외부로 확장해 나가는 거지, 바깥하고 연결되는 거는 생각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원리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연결한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과 만나는 길은 없어요. 장자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전이라는 말도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건 뭐가 그러면 정신이 우그러뜨려지는 건 뭐냐? 정신을 사고를 통해서 지배하니까. 그 정신이 완전히 어그러뜨려 놨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놈을 없애려면 뭐든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할 때 정신 기능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탁생하고 주변과 어울리고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의 저 밑바탕에, 우리 정신의, 이 정신의 저 밑바탕에 있는 게, 이 소위 우리가 의식이라는 거하고 이제 지식하고 다른데요. 의식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을 언어를 통하면 이게 지식이 돼요. 확정적인 어떤 그거로만 돼.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정신 속에 뭔가를 인지하고 의식하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초기, 지식으로 딱 가는 초기 발동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지? 하고 알려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알려는 순간에 뭐가 작다? 인과율을 생각해요. 요것 때문에 요게 일어나고, 요것 때문에 요거 일어나고, 요게 사고의 시작이에요. 그 프레임으로 쏠려 들어가는 거는 정신이 망가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어렵죠. 하여튼, 이 지금 노인의 이야기를, 자공이 머리가 좋아가 노인하고 주고받는 수작을 통해서 노인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신전이고, 그 신전을 다시 요약하면 세 가지다. 탁생, 자기 안에 움직이는 자연의 흐름, 즉 생기와 접촉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정신 가지고 자신을 요리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몸을. 두 번째, 주변과 어울려라. 세 번째, 자꾸 뭔가를 thinking, 생각에 뭘 알려고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정신을 우그러뜨리는 힘이다. 이걸 얘기해요. 사실 이 메시지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다른 데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이 자공이 공자하고 말을 해요. 공자 있는데 내가 지금 엄청난 도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공자가 딱 보지만 그 노인은 하나만 알고 진짜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둘까지 다 가르쳐 주겠다 하고 공자의 입을 통해서 최도자의 완결성을 여기서 설명해요. 장자 외편도 이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혀요. 재밌게 해요. 공자 입을 통해서 노인의 도사가 말한 것보다 한 등 더 높은 레벨의 이야기를 공자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공자의 얘기가 어떻게 이해하면 공자의 얘기는 이 노인이 하나는 모르고 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럴 때 하나만 아는 것하고 둘은 모른다 할 때 그 모르는 게 뭐냐 그걸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아는 게 뭐냐 이 사람은 도하고 접속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사고를 배제하고 해체하고 이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식을 경계하고 외부의 세속을 경계하고 이 커팅하려고 한대요. 나는 내 고유한 순수성을 보장할 거야 하면서 세속과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한 개만 모르고 두 개 모르는 거다. 진짜 도사는 세속과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움직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진짜 도를 체득한 거지. 그 노인은 세속하고 이게 뭔가 경계선을 짓는 듯한 그 얘기만 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 이야기다 하면서 공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말이 첫 번째 명백입소, 무위 복박 두 번째, 세 번째가 체성포신이에요. 요 세 가지를 딱 지적을 해요. 그러면 명백입소라는 것은 뭐냐? 이제 지금 노인의 입을 통해서 신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탁생과 여민 병행하고 부지기소지, 그 기부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한 레벨이 올라가는 진짜 도사의 레벨은 어떤 말이냐면은 명백입소, 명백한 게 우리 마음의 바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런 얘기가요, 이게 뭐 선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인간의 정신구조에서 우리가 만약 오염됐다고 치면은 그 오염 상태에서 원래의 바탕, 원래의 순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 얘기는 뭐냐. 명백함이 바탕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오염에서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신은 지식, 기억, 언어적 활동으로 정신활동이 완전히 가득 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지식을 해체하고 할 때 이 명백한 것은 지식으로 명백한 게 아니에요. 이 클리어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명백은 여기서 참 이게 이 용어가 참 애매한데요. 불교를 얘기하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내 마음의 근본 바탕 속에 쑥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오염이 제기된다. 그런 얘기예요. 명백이라는 건 일종의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걷어내는 것이 내 마음의 바탕 속으로 좀 스며들어야 된다 하는 게 명백입소고, 두 번째는 일회적인 우리가 깨달음이 자기 삶을 전반적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순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복박이라는 거는 행동을, 일단 깨달음이 정신적으로 딱 스며들었으면 그것이 오염된 마음의 관행이 묻어있기 때문에 불교에 의하면 습이죠. 업이죠. 그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순수한 것을 반복해내야 돼요. 그게 무의 행위를 통해서 계속 복박, 순박한 것으로 계속 돌아가도록 그 프로세스, 계속 이 말하자면 이게 점수에 해당하죠.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여기에
채성포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 포신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포신이 정. 기억하시죠? 그죠? 제유편에 나왔나요? 포신. 이 채는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성은 우리 타고난 고유한 본성.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완전히 체득, 아까 그 탁생하고 같아요. 또는 덕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어떤 주어진 자연의 몫을 완전히 이게 뭐랄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죠. 알아난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이 포신의 말이 장자에서 참 독특하게 나오는데 이게 포신이란 말은 네 편에 안 나와요. 외편에 이 말이 독특하게 쓰이고 있어요. 포신이라는 말은. 이게 그럼 자 우리가 포신이 정하고 그런데 포신이라는 게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정신을 안다 아니에요. 아는 거, 품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안는 거잖아요. 그죠? 끌어안는 거, 품는 것. 근데 이거는 목적어고 이건 동사인데 주어가 없잖아요. 무엇이 정신을 포용하나요? 끌어안나요? 정신이 정신을 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자면은 포신할 때 그러면 포신의 주체는 누군가? 역시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끌어안는다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 이거는 마음이 마음을 바라본다라는 것과 약간의 결이 다르지만 논리의 어떤 깊은 그 마음의 능력은 똑같이 얘기해요. 마음은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고 마음은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이 정말 독특해요. 그 독특한 것이 자기가 뭔 말을 해놓고 이거 거짓말이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요. 자기가 한 생각을 품어요. 품고 끌어안아요. 그 우리 정신이 희한한 거죠. 자기가 정신에서 배태한 생산한 거를 그걸 다시 리뷰하면서 보고 다시 뭐 그거 내 정신 중에 하나지 하고 다시 그걸 안아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 작동하는 다른 마음을, 다른 정신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장자의 생각은 정신활동을 통해서 뭐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 흐르는 자연의 생기에 터치해서, 접속해서 그 흐름을 타고 정신까지 다른 상황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정신이 정신을 끌어안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할 때보다도 이게 더 어렵죠. 요약이. 예. 근데 이거는 장자 사상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평이한 문장을 봐서는 이게 잘 살아나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속에서 포신하니까 세속도 받아들일 수 있죠. 이 포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포신의 바탕은 체성이고 자기가 아는 생기의 흐름을 온전히 자기가 흡수하면은 내 안에서 작동한 정신의 다양한 것도 다 내가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과 같이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아주 멋진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가 여세 동파이 부자실. 이 말,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어요. 여세. 이런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같은 파도를 같이 하고 흐름을 같이 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하도 나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유성을 지키면 세상의 동파에 휩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파도를 타면서도 부자실, 뇌를 잊지 않는 게 바로 이게 도사가 신전 또는 이 도의 체득자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렸어요. 12번. 두 번째는 순망과 원풍의 대화인데요. 제목은 각성은 나와 자연의 생명을 느끼게 한다. 그거 아까 명백 입수하고 똑같아요. 각성이 명백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망이라는 사람하고 원풍이라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원풍은 동산에 부는 바람 이런 뜻이고, 순망은 이게 탁 이게 끝갈 없이 퍽 펼쳐져 가지고 혼돈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도가고 하나는 육아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육아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세속적인 일상인들이 원풍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순망은 여기 이제 도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난 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순풍이라는 사람이 바닷가를 향해 가요. 그러다가 그 바닷가 가까이서 원풍을 만나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난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바다에 왜 가십니까?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바다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마음의 특징을 여기에 딱 설명을 해요. 마음이라는 게 뭔가? 바다와 같다. 바다는 뭐예요? 온 세계 강이 물을 계속 주입해도 황허가 흐르고 양자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고 한강이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은 붙질 않죠. 그대로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메모리 기억이 용량이 차면은 백업 또 이 용량을 더 보완해줘야 돼. 왜? 두뇌에 꽉 찼으니까, 지식이 꽉 찼으면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데이터를 또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용량이 아무리 넣어도 이건 끝도 없더라. 희한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인간 정신 두뇌를 대신하는데 거기에 지식이 쌓이고서 어마어마한 것 갖다 집어넣으면은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그 더구나 그 돌리면은, 여러분 GPT 알죠? 지금 있는 건 챗 GPT예요. GPT하고 챗 GPT는 다른 건데, GPT라는 건 검색에다가 규본 기반의 데이터를,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전기료하고 데이터 집어넣는데 2조 원이 들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대화하듯이 문제가 탁 오면은,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사람은 문제가 오면 있는 거 그대로 하나 주는 게 아니고 말을 만들어서 저기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 사람 말하듯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챗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챗 뭐 3.5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몇 조 원씩 들어요.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한 사람이 읽으면은 뭐 4천만 년을 뭐 읽어야 되든가, 그 순식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읽는데 전기가 터져 열이 나가지고 아마 용량도 어마어마한데, 사람 참 희한하잖아요. 요 작은 뇌에 배터리 전기 소모량도 그냥 식사 몇 개 하고도 온갖 것 다 생각해요. 정보도 무한히 들어가요. 인간의 마음은 신비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바다와 같은 거다. 아무리 용량을 집어넣어도 더 붓거나 하고 열이 터져가 폐인가 시킬 필요도 없고 용량이 터져 나가지도 않고, 그런 게 인간의 두뇌의 역량이다. 그리고 아무리 빼서도 줄어드는 법도 없다. 마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해요. 이 첫 번째 순풍과 원풍이 대하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성인의 정치는 뭐 같은 거냐. 오늘 이제 계속 또 나오는데요. 중국인이 제일 큰 관심사는 천하 다스린 정치 아니에요. 천하의 안전지서.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이 누가 잘했고 성인이 다스려야 된다 하고. 그런데 이 장자에서 나오는 계속 핵심이 뭐냐면은, 저쪽에서는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고,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힌 성인이, 요순과 같은 사람이 이 혼란한, 더더 못한 사람이 개판 찍어난 걸 잘해가 좋게 누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다 따르면 천하가 안녕 질서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장자 도관 그거 아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 개인에게 맡기자. 이게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딱 두 개 구분돼요. 그럼 성인의 정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 성인의 정치의 얘기, 이제 순풍이 얘기하죠. 이게 아무리 좋은 성인이 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남을 컨트롤할 때 그 사람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고의성이 다 파괴된다. 겉보기는 질서 아니지만은 개인의 진짜 중요한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외부적 모델에 따라가고 내가 순치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정치냐? 그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덕인이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덕인 신인. 덕인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 4페이지에 보면은 거무사, 행무려, 부장시비미추, 미오. 덕이 있다는 사람은 건 뭐냐? 보통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린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러니까 무사. 없을 무자 생각사자예요. 그 다음에 행동할 때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분별 의식을 하는 것.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예쁘다, 추하다. 이런 분별 의식을 안 갖는 거다. 그게 다 정신의 문제죠. 덕인이라는 거는 주어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인위적 표준을,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배제하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된다. 이게 덕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핵심은 이 순만과 원풍의 대화의 하이라이트는 신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신전 얘기했잖아요. 신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신인은 여러분들이 그 소요위에 제일 마지막 보면은 성인, 지인, 신인 똑같은 말로 써요. 무명, 무기, 무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인은 아주 다르게 정의하는데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신인은 지난번에 본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 상신, 승광. 상신, 신광. 그 다음에 치명, 진정. 그 신인이라는 거는 딱 이 두 개를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는 조광이라고 그러고, 그 조광 다시 한번 안 쓰기. 이거를 혼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인이라고 정의할 때, 신인이라는 거는, 이거 뭐냐면, 정신을, 이게 원래 신상, 이렇게 상신은 신을 올린다 이 뜻이 아니고, 신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위로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오른다 이 말이에요. 빛을 타고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전공하는 환경의 얘기의 그 핵심 가르침이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 정각에 이르렀을 때 그 깨달음이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빛을 전 사방에 의해서 방광하죠. 깨달음과 빛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정신이 빛을 타고 쭉 내 신체를 떠나서 외부로 발산한다는 걸 얘기해요. 좀 묘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강, 비춰서 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신인이라는 거는 이 정신이
에너지가 응축해가 정신 본래 기능이 활성화돼서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조강하게 되면은 이게 불교적 이야기밖에 없는데 깨닫게 되면은 이 정신의 의식이 우리 뇌에서 빛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 편에서는 조철 자기 안이 환해. 그 의식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체라는 데 대한 인식이 사라져요. 그게 그 다음에 많은 게 형멸망이라는 그게 형이라는 건 신체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깨달음으로서 자신의 빛이 바깥으로 파는 순간에 자기 신체에 대한 의식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체의 의식이 사라진다. 이걸 조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장자에 보면은요. 저는 선불교하고 중국의 독특한 선사상이 이 장자라는 문맥하고 너무 연결이 많이 돼요. 제가 장자 문맥을 선불교 용어로 억지로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불교를 했기 때문에 선불교의 용어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장자를 해석해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동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신신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곽상이 순서는 치명진정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해석하죠. 이 순서가 진정이 되면 치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감정을 없애버리면은 여러분 생명의 오리지널 에너지에 딱 매치된다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여러분 해체시키면 이제 이런 훈련이 진짜 중요하죠. 이게 명상도 되고 그러는데요. 뒤에 이거 계속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약간 앞질러 이야기하면은 우리 감각이나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새가 짖고 개가 멍멍하면 물론 개새끼 시끄럽다고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새소리 듣고 아름다워, 물소리 듣고 잠이 와, 마음이 안정돼 이래요. 시끄럽다 안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소리도 거기에 이웃집에 누가가 나를 계속 마당에서 나를 욕한다. 그 없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짜증나죠. 그게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느 정도 의미를, 그 소리는 소리인데, 만약 개가 들으면 사람 소리나 뭐 다른 개가 소리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들으면은 여기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해요. 그럼 우리가 화나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소리에다가 우리 감정을 투사한 거죠, 결국은. 그냥 소리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감각이 자연에서부터 수많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접속하고 이런 게 오는데 그 감각이 중립적으로 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두뇌가 우리의 기억과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인간적 의미, 우리가 훈련된 의미를 투사할 때 거기서 화도 나고 막 부정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미를 배제하면은 그 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흐름에 도달하게끔 해줘요. 사고를 통해서 내 안의 자연성과 접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각을 통해서 내 안의 자연적 흐름과 접속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이 인위적인 의미를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막 급하네요. 13번은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은데 이거는 두 귀신을 불러내서 문무기와 적장만개가 주나라를 건국한 주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 그를 벌하는 군사적으로 벌하는 장면을 보고 두 귀신이 나타나 서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주왕이 주나라가 건설한 문무 주공 우리가 주나라는 공자가 좋아하는 주나라의 초기 건설자가 무왕 그 다음에 문왕의 동생이 그 삼촌 주공 이 세 사람이 주나라는 멋진 나라를 만들고 굉장히 공자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뭐 꿈에 주공이 안 나타났다고 뭐 난리치길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설한 왕이 무왕이 정벌을 하는 것 자체도 주나라 건설에 위해서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나타가
참 안 됐다. 어떻게 남의 나라 저게 살벌하고 사람 죽이면서 나라 건설한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하면서 자, 정치라는 거는 저렇게 나쁜 걸 토벌하는데 좋은 정치라는 거 과연 뭐지? 저렇게 토벌하는 게 좋은 정계 아니지. 그래도 손임금은 주왕처럼 저렇게 하진 않았어. 하면서 손임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손임금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정치는 뭐 맡기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게 표준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다스리면은 그 좋은 정치 아니다. 그 귀신들께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이것도 정치의 본질에 관한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14번, 15번으로 가죠. 14번이 이게 또 무지하게 긴 얘기인데, 14번은 제목이 전체를 말해요. 우리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깊은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다 모두가 전체 군중들의 여론에 다 아첨꾼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구야 하면 내가 맞받아치고 막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군중들이 뭘 왕따시키면 나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중의 여론의 아첨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전부 그거 눈치 본다는 거예요. 대중이 전부 잘못돼도 잘못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두려움은 대중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게 이게 1차적으로 제일 두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대중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아첨꾼이든 말든 난 괜찮다는 거예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대중으로부터 지지받는 거예요. 대중의 아첨꾼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개인이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4번에 우리들이 집단적이고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집단적이고 습관화된 우리 내부의 잘못됨을 알고 있으면서 못 고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그것 해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래요. 좀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15번은요. 자신의 정체성, 고유성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유성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 고유성이 파괴되는 모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타고난 자기 덕성, 고유성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하는 거를 여기 나무 깎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무를 다듬어서 한 개는 술잔을 만들어가 색칠하고 멋진 술잔을 먹고 거기에 깎인 나무는 도랑에 버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겉보기엔 두 개, 한 개는 화려하고 멋지고 한 개는 이거 쓰레기 취급되지만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이 평가가 아니고 항상 우리는 시야를 나무의 관점에 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꾸고 말하면 뭐냐? 우리는 누구의 평가의 관점에 설 게 아니라 어떤 평가에도 막론하고 나는 내 자신이 나의 관점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평가의 기준이 돼가 우리가 아까 세상의 아첨꾼으로 살잖아요. 거기에서 내 자신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천지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